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트럼프는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를 다 잃었다. 협상하다가 뒤통수 치는 게 지금 매번 지금 이렇게 해서 트럼프하고 협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장동혁 체제로 계속 지방선거를 가든 안 가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이렇게 지방선거의 결말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새로운 모습을 혁신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원로분들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저륜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판사나 검사 제도라는 게 젊었을 때는 권력을 누리고 퇴임 후에 떼돈 버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나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정관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법관들이 내가 정년까지 65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설계를. 근데 지금은 있고 싶어도 못 있게 된 게 승진 탈락되면은 자기 후배가 자기 상관이 돼버리는데. 승진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하는데 행정처가 그걸 서포트하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에 짬밥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치 짬밥입니다. 네, 오늘도 제 우측에는요, 여의도 다선 의원이시자 그리고 또 변호사이신 문병호 문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여의도 정치 경력 30년, 그리고 당 정책위원, 그리고 KPMG에서 그 정책 통으로 일하셨던 정두환 정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주 신출귀몰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까 꼭 노래 가사처럼 딱 그 시처럼 딱 읊어주셨는데 1월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2월에는 멕시코 마야광, 3월에는 이란의 하메네이, 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4월에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4월은 김정은일까? 무섭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봤었으면 해도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6번째 협상을 한다 그랬는데 왜 드나없이 공격을 하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왜 공격을 하게 된 걸까요?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트럼프는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를 다 잃었다. 협상하다가 뒤통수 치는 게 지금 매번 지금 이렇게 해서 트럼프하고 협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친 거는 저는 뭐 이란 그 중동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크게 실수했다고 봐요. 얻을 게 많지 않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마수에 좀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세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핵무기, 이란이 핵무기 갖는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 전에 일반적인 미사일도 워낙에 이스라엘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작년 6월에 12일 전쟁했잖아요. 그때 쳤는데도 끄떡없다고 말했던 그게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짐 체인지라고 이제 정권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최고 신정 정치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었는지도 좀 의심스러운데, 어찌됐건 이 세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 과정도 보면 거의 오바마 때 협상했던 것보다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전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농축하잖아요, 핵연료를. 네. 그리고 이제 고농축을 저농축으로 내리고 국외 반출을 해달라까지는 못 들어주나
어떤 그게 핵무기가 되지 않도록은 관리를 하겠다. 여기까지 낮춰서 이제 그 회담을 주선했던 오만의 외무장관 말은 이제 그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저런 거를 보면 가스라이팅 돼서 이스라엘에 좀 당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한번 요 이야기는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세대 사람들은 이게 이란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많이 그 30만 명 가까이 벌써 죽임을 당했고 너무 많은 독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너무 오랫동안 이 독재 정치가 말도 안 되게 이어지고 있었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오히려 사실은 이란 국민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이죠. 남의 나라 아무리 어쨌든 간에 미워도 잘못해도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뭐 죽이고 뭐 잡아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국제 정치라는 게 힘의 정치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역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 전략에 좀 능한 사람이라는 게 그 마두로 대통령이나 또 하메이니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 인기가 없어요. 국내에서 경제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독재라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거를 해도 반발이 좀 작은 거죠. 그걸 이용한 면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과감하게 그렇게 하니까 또 물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나 하메이니 그 국가 수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뭐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은 또 의외로 많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공격이 상당히 이제 정당성을 또 일면 확대한 면이 있죠.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게 이제 트럼프식의 정치 외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좋아하고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축제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희한하게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의 반대가 47%까지 올랐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마가를 지지했었던 그 미국 국민들이 돌아섰다고 해요. 왜 마가라고 하는 게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그렇지. 세계 경찰 하던 거 그만두고 그렇지. 우리 자국에다가 더 집중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였는데 왜 그 에너지와 힘과 돈을 무기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줘?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찍을 때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뭐였었죠? 기억나요? 어떤 사건이었죠? 대법원에서 너 관세 때리는 건 대통령 네 권한 아니야 이렇게 때렸잖아요. 아니 1월, 2월, 3월에 그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조그만 이야기여가지고 벌써 그러니까 까먹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 국내 정치에서도 많이 몰렸고 거기다가 지금 보궐선거들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조지아나 텍사스나 이런 공화당 땅에서도 지고 뭐 뉴욕 시장도 지금 맘단인가 거기서도 압도적으로 져버리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마가라는 게 원래 아메리칸 퍼스트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찰 국가 그거 그만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 무역 수지 재정 적자 이 양을 쌍둥이 적자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으니 그거 그만하고 그 동맹국이니 뭐니 이런 것도 좀 신경 그만 쓰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이나 기타의 동맹국 특히 또 유럽 같은 동맹국도 막 관세 갖고 막 조지고 난리였잖아요. 이런 트럼프가 그리고 그런 거는 무지하게 비판했거든요. 옛날에도 바이든 비판할 때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나올 때 사실 쫓겨나왔잖아요. 막 새벽에 막 동트는 거 틈타가지고.
그런 정도로 거기가 늪인데, 중동이 늪인데, 거기다 또 전쟁이 개입을 했으니, 마가 세력은 화가 나죠. 그러니 지지도 뭐 아까 27%, 반대 43%인가 뭐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 세력한테도 지금 이반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그 이란이 이번에 이제 작년 6월 10일 전쟁과 달랐던 건, 그 이제 폭격을 맞고는 동시에 날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옆 나라 애들, 그 이스라엘도 때리고, 레바논, 심지어는 이제 쿠웨이트 유전도 때리고, 저 두바이 그쪽도 때리고, 다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노림수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렸고, 미군이 죽어야 미국 내의 여론이 나빠져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거길 쳤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오히려 끌수록 우리 편이고, 너는 국내에서 좀 어려워질 걸, 궁금해질 걸,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건데. 근데 역격화만 나는 것 같은데요? 그 국가에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원래 전쟁 참여 안 하겠다고 했다가 참여하게 할 것처럼 막. 너무 많이 쳤나 봐. 너무 많이 쳤나 봐. 그러니까 미군 시설만 때려야 되는데 또 호텔 또 그렇죠. 때리고 호텔 뭐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관련된 시설도 때리다 보니까 이제 휴양지 때리고 반발이 뭐 일어난 거죠. 뭔가 이렇게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힘의 파워도 그렇고 이제 어떤 소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계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오히려 조금 단기전으로 가게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트럼프는 전쟁이 한 4주에서 5주 걸릴 거다라고 엄포를 놨고, 그 다음에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까지 이제 갔죠. 다 갔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은 4, 5주까지 끌고 나갈 전력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비축되어 있는 이 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강 아마 최대한 쏟아붓는다면 한 2주 정도? 지난번 작년 6월 전쟁에도 12일 걸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의 이런 나쁜 여론들, 그리고 이제 지상군 투입은 절대 안 할 거다. 아니, 중동이라는 땅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소련도 망해서 나갔고, 미국도 망해서 나갈 때게 다 10년 이상씩 걸려서 수천억 달러를 집어넣고 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과 달리 종교로 엮여져 있는, 종교가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잖아요. 그것도 이슬람교. 알라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적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세계적으로 신정 정치니까 하메네이가 성직자이면서 최고 지도자인데 대통령도 뽑는단 말이에요. 학자에다가 율법학자죠. 그것도 율법학자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리고 군대도 별도로 있는데 혁명수비대도 별도로 있고, 그게 하메니 직접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국회의원 선거 때도 헌법소위원회라는 데에 출마자 모두 다가 검증을 받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했으면 거기서 다 잘린대. 그러니까 체제 전체가 그 신의 대리인인 성직자가 사실상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접근해서 실패한 세월이 수십 년이고,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입하는 거는 안 된다고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트럼프고, 오바마 때, 바이든 때 얼마나 많이 비판했어요. 그걸로 박수 받았고, 그걸로 마가가 됐고, 마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인데, 본인이 이 짓을 했으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마치 이제 자신의 손에 이제 패가 들어오니까 버리기 싫어하는 거는 양국이나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문자님, 저 바로 옆에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독재자랑 또 다시 이렇게 4월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혹시 뭐 다음 타겟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김정은은 비교적 트럼프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하고, 지금도 좀
소통 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두 관계는 이렇게 좋은 걸까요? 그건 이제 모르죠. 두 사람 다 이제 좀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정은도 이제 트럼프를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 심기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적절하게 들어주는 상황 같고 그래서 핵 문제도 그렇게 보면 또 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냐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모르죠. 하여튼 뭐 미국 북미 정상회담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문제 뭐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안 될 거라는 얘기 뭐 되지 않겠어요? 뭐냐면 저도 어차피 같은 서로 생각. 이해관계가 서로 지금 일치하고 있는데 김정은도 지금 국내가 상당히 취약한 모양이에요. 국내에 상당히 취약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하고 좀 같이 좀 폼을 잡아야 국내에서 인기도 좀 올라가고 뭔가 좀 그런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트럼프는 또 어쨌든 간에 세계의 골칫덩어리 김정은을 자기가 요리했다 그런 걸 좀 그렇죠. 보여줘야 되니까 노벨상 또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 하여튼 뭐 이스라엘, 이란, 미국 싸우는 건 좋은데 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이 크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가 뭐 7점 몇 프로 떨어졌죠. 예, 7점 몇 프로 떨어졌는데 역대 포인트를 얘기하면 6,300에서 네. 5,800이 깨졌어요. 역대 최대 낙폭 추락이라고 그래요. 네, 최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나라들이 싸우는 거는 뭐 자기들이 문제니까 뭐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 문제는 그 이제 불똥이 우리한테 튀니까 문제죠. 그렇죠. 굉장히. 네. 거기는 그 지금 미국은 다우지수도 0.3%인가?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은 0.3%인가 올랐고. 그게 궁금해요. 0.1%인가 뭐 그 수준인데. 왜 해외 증시는 우리는 그렇게 지금 7% 평온한데? 이상. 왜 해외 증시는 이렇게 평온한데 저희는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우리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그 에너지죠. 수입이 첫째는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고 유가. 또 어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지금 석유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어제 생각해 볼 때 이걸 또 건수로 해서 또 외국인들이 대거 팔거나 이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많이 출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단기 낙폭 하락인지 아니면 좀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주식은 뭐 누구도 귀신도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자꾸 뭐 지금 그 중동 전쟁이 좀 크게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이제 지금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만약에 그 지금 이란, 이스라엘, 뭐 미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경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들 거는 확실하죠. 한국이 소비하는 원유의 99%가 그 해역을 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호르무즈. 네,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 함께 그 오일에 맞아요. 그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네, 한국도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그래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것이 이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에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과했어요. 한 많이 떨어졌어요. 3% 정도 떨어질 거야 했는데 지금 뭐 7점 몇 프로까지 갔으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이제 그 중동에서 나는 모든 석유의 20% 거기서 나는 가스의 30%가 지나간다 하고 거기 이제 이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폭이 뭐 34km나 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혁명수비대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4척인가 배를 공격을 했다 하고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수입하는 물량이 70%라고 그래요. 일본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타격을 받는 게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친 이유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회사들이 돈을 벌다 쫓겨나왔잖아요. 그 국유화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뽑아오고 그 실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미 부통령하고 내고를 했대. 그래가지고 마두로를 뽑아오고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석유 시설을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그건 남는 장사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은 항상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계철선처럼. 그래서 이제 이란이 그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석유 시설이 낙후됐으니 미국이 자본을 투자해다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윈윈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건 중국이 이 이란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중국도 좀 심각한 타격을 동시에 입은 거죠. 베네수엘라하고 이쪽 둘 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지분도 꽤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에너지 문제가 직격탄을 입었고, 이게 이제 잠깐 끝나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하실 건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발표는 200일분을 비축했다니까, 200일이면 3, 7, 20일 약 7달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몇 년 가면 이게 문제지만, 저 트럼프 말대로 한 4, 5주, 한 달, 또는 전문가들 예측대로 한 2주 이러면 뭐, 증시도 뭐 이런 것도 다 좀 회복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 갈 힘이 저는 트럼프한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약간 이렇게 노벨 평화상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블러핑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협상을 할 때 제일 좋은 전략이 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속이는 것, 모르게 만드는 것. 그래야지 이제 중간에 합의점을 나한테 훨씬 더 좋게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걸 철저하게 숨기면서 가짜로 만들기 위해, 난 사실 평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사실상은 이제 돈과 석유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속이면서 블러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렇게. 그 말에 저는 동의하면서 아까 우리 문참 얘기하신 대로 저는 4월에 이제 김정은을 죽이는 게 아니고 4월에는 북미 회담이 극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월에 곧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정말 세기의 만남이 다시 지난번 우리나라 에이펙에서 만나고 난 뒤에 정말로 관세 협상 이런 것들 해야 될 얘기도 많고, 실제로 서플라이 체인을 두 개로 나누면서 두 나라가 세계적인 전쟁을 실제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나와라 이러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노벨상 받고 싶다며.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 만약에 안 나오면 그 지하 벙커 이거 100m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메네 이거 타격한 게.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죠. 더군다나 하메니 일가를 다 죽였고 아들 하나가 살았나 못 잤나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뭐 저 손자들까지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김주애를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이 이제 40 초가 된 친구가 13살짜리, 14살짜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띄우는 거 보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또 그런 많이 들더라고요. 걱정들이 있다면 나와서 노벨 평화상 당신께 맞아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동아시아로, 동북아시아로 좀 넘어오니까 또 도는 이제 전쟁 썰이 있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돌던 대만 침공설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대만을 이렇게 침공할 거다. 대만을 침공하면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거기 참여하게 될 테고, 일본 그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은 이제 자동으로 침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대만전이 좀 일어날까요? 글쎄요, 저는 오늘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좀 비현실적인 가정 아닌가? 중국이 뭐 굳이 대만을 무리해서 칠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요거는 진짜 그 노미나라 얘기라서 내기할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팩트만 확인하면 몇 번의
공산당 그 중앙회의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시진핑이 대만은 우리 땅이야. 그리고 그것을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을 거야. 전쟁을 포함해서. 이런 단어들을 지금 몇 년째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난번 다카이치 이번 선거하기 전에 바로 앞에 총리 돼가지고 느닷없이 대만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바로 미국을 돕기 위해서 전쟁 개입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에 뭐 여행도 가지 마 뭐 이러고 뭐 히테루도 안 줄 거야 뭐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거꾸로 했어요. 이번 전쟁 보면서 오히려 그 전에는 내가 웬만하면 안 할지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만의 문제가 첫 번째는 이제 영토적인 문제 이런 거겠지만 또 대만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중국이 해외 진출하는 거를 1선, 2선으로 봉쇄를 해가지고 2선이 이제 그 필리핀이고 바로 앞에 대만 바로 앞에 그래서 이게 해양으로 못 나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하고 미국 입장은 심지어 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와 있는 미8군 사령관 입에서 나온 얘기가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한반도의 남한은 지정학적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군함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런 무례한 표현. 정말 이건 형사하기 힘든 표현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미국의 입장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한국이나 대만을 다 중국을 봉쇄하는 전초기지 부대. 그쵸.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일본이나 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너희는 통일하지 말고 살아. 뭐 이게 평생 지금 수십 년 동안 온 건데 대만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이란 치는 거 보면서 시진핑도 칠 수 있지 않을까? 좀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이렇게 국제관계가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너무 무거운 질문을 갑자기 정치적인 질문을. 뭐 하여튼 수시로 주시하면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즉각 국가 뭐죠? 청와대 안보회의인가? 네, NSC인가도 바로 그 소집해가지고 또 대응을 했고 즉각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국제 질서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항상 무슨 새로운 사건이 막 터지고 그 전에 없었던 일이 터지니까 이제 우리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집중해야 되고 하여튼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서가 이제 외교부가 하고 있지만은 이제 범통합 정부가 나서서 NSC 같은 조직이 좀 더 활발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왜 어제 오늘은 또 동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옛날처럼 한일 관계가 혹은 아니면 한중 관계가 너무도 극도로 안 좋아서 아예 전략적인 협력을 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한국이 기댈 곳이 없었겠다. 그래서 옛날의 역사를 잊지는 말되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이 대한민국에게 국익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이후 국가들을 최대한 많이 협력을 해놓고 쌓아놓고 외교관계를 쌓아놓고 함께 이 경제 공동체나 이 군사적인 대응에 맞서서 함께 전략을 짤 수 있는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크게 이제 노력을 해서 두 나라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말씀 이어서 그냥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차에서 제가 독일에서 열렸던 미넨 안보회의
그 요지를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키워드가 under destruction이었어요. 그러니까 파괴의 시대. 기존의 이 스트롱맨들이 나타나면서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기존의 그 국제 질서, 협약, 관습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오로지 남는 것 힘에 의한 정치, 파워 폴리틱스죠. 그래서 경제력이 있든 뭐 훌륭한 좋은 인재들이 있든 아니면 기술이 있든 자본이 있든 자기 게 없으면 못 살아남는 이제 그런 힘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다행히 군사적으로도 세계 5위고 경제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좀 뭐랄까 거꾸로 이런 흔들리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또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하는 또 긍정적인 희망도 한번 품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정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문장께서는 자꾸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앞 시간을 너무 정장에게만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거 아닌가. 뒷 시간은 문장의 이 짬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국민의힘의 이 지방선거 이 대응과 또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했었죠. 이 사법개혁 3법 이야기를 조금 문장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이제 갈까 가지 않을까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정짬과 오시기 전에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되기 전에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버틸 수 없을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정짬께서는 3월을 못 넘긴다에 500원을 줬거든요. 문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짬의 선택이 사실 상식적으로 맞죠. 지금 국힘은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뭐 전멸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후보들도 원성이 높을 거고 당원들도 야 당대표 바꾸자, 뭐 당대표 바꿔서 선거 치르자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뭐 상식선에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선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끝났다. 뭐 자기들이 뭐 이길 수 없는 선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관심 있는 건 당권, 자기의 당권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뭐 지는 선거고 당권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하는 행보로 봐서는 마이웨이 하겠다는 신호 같아요. 뭐 어떤 경우든 나는 당대표를 지키겠다.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고 우리 정장과 같이 30년 동안 여의도에서 전략과 정책을 많이 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바뀌는 게 맞죠. 뭔가 하여튼 득표를 한 표라도 할 수 있는 좀 중도에 가까운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 지금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완전히 그냥 별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대로 간다. 네. 저는 선거 전에 바뀔 거다. 심지어 3월에 바뀔 거다. 네. 그럼 뭐 좋습니다. 바뀌면 1,000원 버는 거네. 그러네. 이 장동혁 체제로 계속 지방선거를 가든 안 가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이렇게 지방선거의 결말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새로운 모습을 혁신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원로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도 이제는 절윤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언을 주신다면 혹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륜이죠, 전륜. 일단 첫 번 전륜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하는 그 석고대지를 해야죠. 또 광화문에 가서 하든지 여의도에서 하든지 하여튼 또 쫙 또 국회의원들을 또 같이 대동하고 가서 무릎 꿇고 또 엎드려서 절해야죠. 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인기 없는 역대 대통령의 인기 순위 보면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왼쪽에 윤석열, 오른쪽에 박근혜 이렇게 지금 쥐고 있잖아요. 양쪽에 이 인기 없는 두 대통령을 양쪽에 모시고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지 원래 정치라는 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엑스맨 아닐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될 때는 윤석열 지지자들을 옆에서 됐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또 상황에 따르면 얼마든지 버리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좀 권식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나름 전략적 모호성을 견제하는 중이랍니다. 전혀 모호성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아니,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으로 입당을 할 때 막 말이 막 되게 많았잖아요. 뭐 당을 깨러 왔다, 뭐 아니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파견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 그 말이 다시 생각날 정도로 국힘을 철저히 이제 파쇄하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녹취록에서 이제 나온 걸 보면 우리 남편만한 충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충심을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너무 나간 조롱이었나요? 정점은 장동혁 대표가 3월 달에 물러난다는 그 뇌피셜은 뭘 근거로 한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벌써 증거, 뭐라 그래요. 조짐들이 벌써 나왔어요. 네. 신동욱 최고위원. 3시간 동안 비공개 의총을 끝나고 나와서 윤어게인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사람 맨날 이거 하고 있었거든. 본인이. 장 대표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고뇌 잘 알지만 성찰해라. 이러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더 이상 징계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내부 소모전 하지 말고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장 대표도 좀 생각해보라. 이렇게까지 질렀고요. 또 아주 뭐 최고 충신이었을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 대구도 옛날과 달라요. 이러면 보수 진영의 실망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태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전륜 이해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있는 대로 다 질렀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저 대구 서문시장 갔잖아요. 며칠 전에 25일인가. 네. 그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인가 거기 수행했어요. 그리고 본래 양양자 최고위원은 본래 저륜뿐만 아니라 단절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오던 요새는 말이 없던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함부로 얘기를 못해서 접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안 되지. 아직은 공개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명 중에서 장동영, 뭐 송원석이 또 김민수, 조광한 또 뭐 누구야 정점식인가 이렇게 5명 이렇게 하면 5대 4잖아요 현재. 근데 이제 엎어지려면 이제 더 와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수천 명에 이르는 전국의 출마 준비자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배가 명확해지는 선거에 뭔 재주로 집안 다 거덜나가면서 나가는 걸 집사람이 동의하겠어요? 애들이 동의하겠어요? 본인은 또 속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선거에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다 진다 하고 서울시장 그것도 한 10% 나요. 뭐 부산시장도 10% 격차 나요. 이런 판에. 심지어 강원도도 이재명 후보가 졌거든요. 지난번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데 이번에 지금 12% 격차 난다 하지. 그럼 뭔 재주로 선거를 할 거냐고. 구의원 2명 달랑 뽑는데 그냥 아무거 안 해도 되는 데는 뭐 나가야 좋지만 시장 군수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제 생각엔 선거 때
당대표 오지 말라고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오는 게 도움이 안 돼. 김문수 너희들 오지 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도력은 당 대표의 지도력은 국민의 지지, 당원의 지지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유일한 지지는 그래요. 자기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당내 당원들 지지가 높대. 날이 참 황당해, 지금 정말.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당원들의 구성 분포가 중도 보수나 합리적 보수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당원 분포가 그 윤어게인 찐 보수들이 많이 남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장동영 대표가 지금 행보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꼭 저는 꼭 그럴까 싶어요. 그렇게 원래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당원들이 뭐 대거 빠져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판단이, 저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까지 일반 국민 눈높이하고 거리가 멀어졌을까 해서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약간 좀 비교적 그 분포도가 좀 찐 보수들이 많아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슨 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건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원들이 우선 저게 굉장히 찐 보수 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때 이제 당대표가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또 방향을 잡고 나가면 또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런 거를 결단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법 3법 이번에 처리한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아는 사람은 대체로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 많이 민주당이 하죠. 폭주다라고 대체로 그렇게 맞아요.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정말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또 무슨 사법 3법을 반대하는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 장애투쟁에 윤어게인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법 민주당의 폭주를 갖다가 윤어게인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그걸 희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참 민주당으로서는 복받은 당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국가적으로는 참 큰 문제네요. 예.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또 견제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사법 개혁 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민주당 당 내부에서는 또 조금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민주당 당원 분들은 지금 있는 사법 개혁이 좀 제대로 간다. 지금 이 조희대 재판장도 그렇고, 지금 사법 개혁 문제가 해야 될 게 많고 되는데 민주당의 힘이 이렇게 세져서 그나마 여기까지 갔구나. 필리버스터한 저 국민의 힘 때문에 늦어졌지만 어쨌든 사법 개혁이 이제 될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조계에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변호사분들은 걱정 어린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건 아마 저희 정치점밥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문자께서 말씀을 해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법원 행정처 관련한 문제인데요. 사실 한 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문자께서 그거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원 행정처 문제는 이제 조국 대표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행정처를 없애야 한다고. 근데 행정처가 왜 있냐면은 법관들의 인사,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인사라는 게 이제 승진과 전보, 이걸 하기 위해서 행정처가 있는 거고, 그게 어떤 강력한 힘이죠. 판사들을 없애는. 판사들이 승진하고 싶고 좋은데 전보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관의 승진제도, 전보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부처럼 관료화된 나라가 없어요. 관료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관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일종의 좀 계층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선진국은 판사는 그냥 판사예요. 부장판사,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 뭐 대법관에서 무슨 이게 승진제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승진제도라는 게 요 몇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승진을 못하면 조직에서 나가야 돼요. 승진 못하는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을 수 없나요? 안 되죠. 있고 싶어도. 아니, 내 동기는 승진해갖고 뭐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데 내가 밑에 있으면 그거 있고 싶겠습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이제 판사나 검사 제도라는 게 젊었을 때는 권력을 누리고 퇴임 후에 돈 버는, 떼돈 버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경관형으로.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나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정관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법관들이 내가 정년까지 65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설계를. 근데 지금은 있고 싶어도 못 있게 된 게 승진 탈락되면은 쪽팔려서 못 있는 거예요. 자기 후배가 자기 상관이 돼버리는데. 승진은 누가 시켜주나요? 행정처에서 대법원장 권한이 대법원장. 대법원장. 네, 대법원장 권한이죠. 대법원장이 하는데 행정처가 그걸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법관의 승진제도나 전보제도가 있는 한 행정처 또는 행정처 유사한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은 그걸 없애면 그 기능은 어디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무슨 사법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는 걸 거예요. 내가 안 봤는데 뻔한 얘기예요. 사법위원회 똑같은 얘기예요. 행정처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법관의 승진제도를 없애는 걸 고민해야 돼. 그럼 행정처 필요가 없어요. 하라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고민의 단계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대표나 고민의 단계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그 행정처가 필요하게 설계돼 있어요. 근데 이건 놔두고 행정처 없애자. 이거는 그야말로 피상적인 거죠. 이 제도 자체를, 이 설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니 그 카드를 없애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 카드를 자기가 들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줬다 놨다. 그게 만약에 정말 권력기관이라면 그걸 자기가 딱 갖고 있으면 되잖아, 권력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도 굉장히 피상적이고 감정적이다. 정말 사법부에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돼왔던 제도, 설계, 이 시스템 탓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시스템 그대로 두고 그냥 드러나 있는 피상적인 것만, 돌출된 것만 지금 뭐 이렇게 뭐 제거하고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돼요. 이 기본적인 근본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근본 제도를 바꾸는 건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근본 제도에서 삐쭉 나온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자르고 다른 걸 삐쭉이 만드는 거야.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걱정이고 이게 피상적이고 굉장히 단견이고 감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개혁 해야죠, 당연히. 뭐 법관들도 당연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젊었을 때 권력 누리고 40대, 50대 퇴직하고 떼돈 벌고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바꾸는 방법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뭐 조희대 밉고 지규현이 미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근본적인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왜 젊었을 때 권력을 누리고 퇴직 후에 떼돈 버는 시스템인가? 다른 나라 그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그래요? 그렇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판사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하는 거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요. 안 합니다. 그렇게. 먹어주지도 않고.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멋있다.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KPMG 컨설팅에 있을 때 이제 기업 컨설팅인데 재밌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 트랙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컨설턴트, 주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컨설턴트, 뭐 매니징 디렉터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이쪽은 그냥 컨설턴트야. 죽으나 사나 정신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 전문성. 예를 들어 나는 그 뭐 통신 분야의 전문가야, 아니면 난 파이낸스 쪽 전문가야 이러면 그 분야의 컨설턴트로서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에 따르는 급여는 올라가는데 직급은 그냥 하나인 거죠. 그 대신에
그때 제가 있을 때 KT e프로큐먼트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조달 시스템 그 프로젝트 하는데 이제 하다가 막혀가지고 최초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컨설턴트라고 왔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어.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셨었대.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참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 전문성을 끝까지 가는 거죠. 이런 승진제도에서 예외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되면은 영원한 판사예요. 부장 판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종신제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 되게 거기서 하는 거죠. 전복 없죠.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럼 뽑을 때 아예 그렇게 뽑는 거야. 내가 부산서 하겠다면 부산 법관을 따로 뽑고 뭐 광주에서 하겠다면 광주 법관을 따로 뽑는 거예요. 그거 향판. 그게 이제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향판이는 이제 고인물을 썩는다고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줄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생겨서 다 고등학교 다 선후배일 그러니까 텐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보제도가 있어서 또 승진제도라는 게 꼭 또 나쁜 게 아닌 게 승진제도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경쟁이 정말 있어요. 또 그 어쨌든 간에 승진이 되면은 그래도 실력 있고 내부에 평판 좋은 사람이 승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록도 보고 판결문도 잘 쓰고 열심히 쓰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게 승진제도의 그 장점 아닙니까? 만약에 종신제로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한 10년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엔 좀 매너리즘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필요한 거 재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사법개혁을 해야지 무슨 그냥 드러난 거 단편적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이거 문제다 해서 그냥 그걸 교체한다고 해서 절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제가 평소에 좀 잘 아는 어느 모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 사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인데 지금 사법부의 문제는 정치적인 어떤 편가름이나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근본적인 문제. 법관의 어떤 인사제도라든가 또 법원의 어떤 권위 이런 걸 너무 또 판사들이 너무 그런 걸 과시한다든가 오히려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공감해요 거기에. 근데 너무 지금 민주당이 사는 건 정치 편향만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보수냐 진보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겠네 유리하겠네 이거 갖고 따지는 건 굉장히 저는 그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단견이죠. 네, 단편적이라고. 저도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이제 대법원 14명인데 12명을 증언해서 26명 가는 것까지 저는 오히려 그건 동의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3만에서 4만 건이래 1인당.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죠. 뭐 기록을 어떻게 보겠냐고. 워킹데이를 한 달에 20일로 계산하면 한 240일이잖아요. 1년에. 그럼 휴가 이런 거 저런 거 기타 등등 빼면 한 200일 일하는데 3만 건이면 하루에 얼마야? 한 150건? 15건인가? 150건인가? 150건이 불가능해. 이게 말이 안 돼. 4만 건이 200건. 그러니까 그래서 늘리는 건 하는데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건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20명을 본인이 뽑냐고 22명을. 미국이 참 제가 놀랍게 봤던 게 지난번 연방준비이사회 소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기는 연방준비이사회가 12명인가 되는데 대통령 자기 임기 동안에 2명씩만 뽑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대법원 9명인데 그건 종신제니까 나한테 그 기회가 그 대통령한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그때. 그래서 사법 독립이나 또는 연방준비이사회 독립이나 이런 게 또 국회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이 상권 분립이 잘 유지되는데 그게 저는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좀 문제예요. 한 대통령이 대법관을 일시적이지만 22명을 임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진짜 대법관 임기가 있잖아요. 네, 6년.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6년 동안은 그 동안 한다는 거지. 운이 좋으면 그때 가서 누군가 또 22명 한다니까. 네. 운이 좋으면 그 22명 하겠네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대통령마다 되니까.
그 임명하는 시점에 대통령은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사법부를 아니지. 장악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상권분리 무너진다고. 네, 네, 그건 저는 문제고. 차라리 지금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2년씩 잘라서 한다든지. 금년에 2명, 내년 2명 이렇게 해서 내 임기 동안에 뭐 8이든 뭐 10이든 하고 나머지는 또 그 다음 그렇죠. 대통령이 예, 또 예. 하게 만들어 최소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명을 임명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행정처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내란 특별재판부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임명한 건 선이고 남이 임명한 건 악이에요. 그런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러한 어떤 시스템은 좀 문제다. 이거는 좀 뭐 대법관 늘리는 건 저도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어떤 방식이나 여러 가지 좀 일시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늘림으로써 오는 부작용들도 좀 해소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 막상 이제 뭐 저도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는 혼자 뭐 22명을 임명한다는 게 좀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상해요. 좀 어색해. 그건 상권분리가 네, 아니에요. 뭔가 어색해. 예. 네. 그리고 제가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건데 왜 우리가 정부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민주주의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 권력의 조직이 있고 또 이 엘리트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조직,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관료제 조직을 바탕으로 한 조직이 있는데 공직사회는 사실 관료제 조직이죠. 그래서 이 조직은 막스 베버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문서화돼야 되고 또 비인격성을 띄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정말 이렇게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고 문서에 맞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서 이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에 반해 정치의 영역은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 힘으로 주권을 만들어내는 조직. 근데 이 조직 두 개가 왜 같이 있겠냐고요. 두 개가 다 서로가 쌍호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를 찾아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국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균형감을 잃지 않는 새로운 구조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개혁을 외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뭐 이 민생 문제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뭐 삼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문제, 국가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마침 시스템 얘기를 해 주셔서 대통령이 이제 스몰 딜 정책은 매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시장도 가고 기업인도 만나고 그 방안도 직접 듣고 그 부동산 문제 풀어내듯이 잘 해가시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거예요. 국가의 큰 시스템이 우리가 헌법 개정 얘기를 계속 하듯이 40년 만에 다가오는 큰 전환의 시대 시스템 전환 이야기 그 얘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문자함께서 좀 해주셔야 될 역할 아닐까. 그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어디 가서 경국대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국대전의 어떤 경국대전을 바꾸고 경국대전을 좀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통령은 경국대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좀 보완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은 뭐 경제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하고 소위 말해서 구율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은 경국대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 얘기를 그게 정치 철학인데. 저도 좀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경국대전은 뭐 그걸 손댈 수 있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한 70%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그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걸 앞으로 계속 촉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는 뭐 그 전에 죽는지 그 후에 죽는지 시간 차이만 있지만 장동혁은 이제 그 중요한 위치에서 쫓겨날 것 같고, 쫓겨나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국당, 네. 조국당 이제 그 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이상한 선거법 그걸로 위성정당 이런 틈새로 이렇게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는 지역구가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지금 심각하고, 이준석도 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뭐 지금 이대로 영원히 이런 생각이겠지만, 나머지 모든 세력들은 같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경국대전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런저런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좀 동시에 기대해 봅니다. 예. 이제 정계 개편이라고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양당 구도가 지금 더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은 제3당, 4당이지만 사실은 양당 체제 하에 있다고 봐야 돼요. 알죠. 양당에서 약간 삐져나온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당 정치의 그 영역에 속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분점. 예.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양당을 깨는 제3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또 민주당도 8월 전당대 결과에 따라서 의외로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우 후보가 됐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뭐 넘어가겠지만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또 대표가 되면은 민주당도 저는 그렇게 가볍게 아마 움직이진 않을 거다. 뭔가 의외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금년 지방선거 끝나고 또 8월 민주당 전대, 또 국힘도 전대가 또 이제 정동영 대표 물러나면 아마 9월 정도 전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다음 총선까지의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저희 같이 또 제3지대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계 개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제 관계에서부터 한국의 이 지역적인 정치 문제까지 과연 유튜브 어디에서 이렇게 짬밥 넘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짬밥러들의 아주 관록 넘치는 이야기, 바로 정치 짬밥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 짬밥이었습니다.